투자 5분법이 왜 좋으냐 하면 주식, 부동산, 채권, 그리고 금, 현금 이 모든 자산에 다 골고루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은 좀 덜 나더라도 덜 깨먹는, 그러면서 또 장기 성과는 주식보다 나은, 그러니까 그 장기 누적 성과만 보면 지난 26년간 수익률이 한 9% 나오니까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 올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. 최근 이제 국내 증시가 뭐 많이 또 뭐 작년에 비해서는 또 오르긴 했지만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패닉에 있는 그런 빠져 있는 좀 상황인데,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진단해 본다면 어떨까요? 예. 뭐 고점은 친 거 음. 아닌가. 예, 좀 항상 굉장히 말씀하셨던. 네. 예, 좀 아쉽습니다. 음. 뭐 제가 이제 HCN 음. 출연해가지고 그때 이제 봄에 늦봄에 왔던 걸로 좀 더웠던 네네. 날로 네. 기억하는데, 제가 그때 이제 걱정했던 게 음. 이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오르면 이게 다 이 지금의 상승이 그 주식 보유자들의 구매력 개선으로도 연결되고 또 장기 투자 기반들을 만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, 그게 이제 그 5월 27일이었나요?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네.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,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변동성, 그 위아래의 등락을 뜻하는데, 위아래의 등락이 지난 10년 평균의 한 30% 정도였습니다. 근데 이 올해 상반기 기준 61%.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 밴드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그 수익률의 분포라고 하면 한 120% 정도가 수익률의 분포가 되는 거니까 가격의 예측은 의미가 없는. 근데 그 비트코인이 50% 정도인데 우리가 61%, 그리고 나라 망한 아르헨티나가 33%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나 크게 된 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라는 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한 5, 60%를 차지하는 거에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들어오면서 좀 투기성의 거래들이 활발했던 것, 여기다가 국민연금이 상반기 좀 리밸런싱을 했으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을 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려버려서 대충 6월 19일 고점 대비 7월 28일 저점까지 코스피 200 하락률이 42% 정도 나왔거든요. 국민연금이 한 600조 정도를 들고 있다가 한 방에 200조 이상 깨먹었다는 뜻이니까,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평가 손실이 이제 물론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600조가 사실 400조 됐다. 야. 그러면 지금은 300조 대 이제 후반이겠죠. 이 정도까지 평가액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그 목표 주식 비중이 20%니까 그거를 아마 초과하고 있을 겁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여건이라 국민연금도 저가 매수를 못 해주고 오히려 앞으로 잠재적인 매도 세력으로 남아 있고, 이러니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는 못하고 끝없이 확대시키고, 끝없이 확대시키니까 이 변동성의 공포를 느낀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뭐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게 뭐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황인지, 아니면 전 세계가 좀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. 다 같이 가죠. 네, 다 같이. 예, 뭐 이제 제가 그림도 하나 가져왔는데, 예, 미국도 똑같이 아.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차입이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마진 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용융자잔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.5배 정도 레버리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보다 더 센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신용융자인데, 이제 이 돈들이 역사상 최대.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까지 가냐면 1조 5천억 불 정도까지 갔더라고요. 그러면 1조 5천억 불이면 미국 GDP가 30조니까 5%? GDP 5%에 이르는 레버리지를, 그러니까 ETF 이런 거 말고 주식 신용 담보 대출만 이 정도를 했으니 주식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그렇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고,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이 다 급등락하는 게, 뭐 당장 일본의 키옥시아가 시가총액이 1위 됐다가 거기도 역시 반토막 나는 거 봤잖아요.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어쨌든 큰
변동 속에 있는데 지금 아무튼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또 인플레이션 변수도 있고 뭐 좀 상황들이 좀 복잡한데 향후 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? 네. 이게 이제 음. 앞으로 시장이 조정받고 좀 버티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모색하냐, 아니면 이제 쭉 약세장으로 그냥 계속 가냐를 좌우하는 건 미 연준의 정책 금리 변화라고밖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요.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가 이렇게 잔뜩 목에 찼다 또는 역사상 최대 레벨까지 레버리지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가 아주 건전하게 점진적으로 바람이 천천히 빠지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그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자산 시장이 좀 냉각되는 그 기관 조정이라는 걸 겪으면서 가야만 가능한 건데,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대부분의 조정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대할 수 없고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이런 지나친 과열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터트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게 걱정이죠.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의 그 선행 변수 역할을 하는 게 2년물 국고금리인데, 2년물 국고금리의 레벨만 놓고 본다면 일단 향후 한 2년에 걸쳐서 연준이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는 레벨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3.75인데 시장 금리는 한 4.3, 4.4에서 움직이니까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고 그걸 동결한다라는 전제이니, 요 전망들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.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빠졌나요?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봐야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비투하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터진 건데, 이제 금리가 더 중요하다. 지금은 경기 여건도 참 중요하지만 미국 금리가 참 제일 중요한 여건이 아닌가,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뭐 좀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말씀하신 반도체,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당장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좋을까요? 네. 일단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. 음. 본인이 모멘텀 투자자인가 아니면 아. 평균 회계 투자자인가.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, 모멘텀 투자자였다면 이미 다 팔았을 거고요.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네크라인이 7,300에서 7,500 레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2,000 위로 2,000을 오버슈팅했던 거죠. 그래서 7,300에서 7,500 정도가 네크라인이고 위로 2,000포인트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그 다음 하단의 목표치는 5,300, 5,500이고 갔다 왔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투자자라면 일단 7,300 깨질 때 현금화했다가 5,300일 때 사야 되는 거죠. 모멘텀 투자자,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. 네네.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만하다. 특히 6,000이 깨지거나 뭐 이런 시기가 온다면 또 한번 분할 매수해 볼 만하다. 이게 모멘텀 투자자들의 이야기고요. 그리고 이제 평균 회귀, 저처럼 자산 배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살 기회가 안 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같은 평균 회귀 투자자,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언젠가 이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PBR인데,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주가의 배율을 보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6천에서 2배예요.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이제 1.2, 1.3. 대략 이제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역사적인 평균만 보면 한 4천 정도가 역사적 평균 레벨인 거고, 6천은 조금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. 그래서 이제 당연히 2026, 27년에 벌어들일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많고 그 기업 이익이 내부 유보로 쌓여서 북밸류를 올릴 거라는 걸 가정하면 여기서 한 20% 정도는 위로 올릴 수 있다고 해도 한 1.6 정도가 돼야 좀 매력 있는, 1.6, 1.7은 돼야 매력 있는 레벨인데 아직 거기 위니까, 한참 위니까,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절대적인 가격 레벨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북밸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북밸류를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면 충분히 뭐 매수 타이밍들이 오는 시기가 있지 않겠나. 근데 아직은 아니다. 아직은 아니다. 네.
알겠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현재 상황에서 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예, 어떨까요? 뭐 예.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투자 5분법이고요. 투자 5분법이 왜 좋으냐 하면 음. 주식, 부동산, 채권, 그리고 금, 현금 이 모든 자산에 다 골고루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네. 좀 덜 수익은 좀 덜 나더라도 덜 깨먹는. 그렇게 그러면서 또 장기 성과는 주식보다 나은. 그러니까 그 장기 누적 성과만 보면 지난 26년간 수익률이 한 9% 나오니까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 올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은 10년에 한 번 대박장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007년 그때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 한 4배. 그리고 이번에 3000이 9000 가는 3배. 이런 게 이제 한 10년에 한 번씩은 있죠.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도 폭발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문제는 이제 그 폭발력이 유지되지를 좀 못하는 그쵸. 게 예.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국내 주식 시장의 문제들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에게 투자 어분법은 참 좋은 대안이 아니겠냐.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. 한국 주식의 20% 그리고 미국 리츠의 20% 그리고 미국 국채의 20% 현금,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죠 20% 그리고 골드의 20%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는 그리고 손실 폭도 뭐 2000년, 2008년 그리고 2022년 같은 시기에는 보면 뭐 최소한 3, 40% 이상 쉽게 빠지고 올해도 이제 고점 대비 42% 빠진 시장인데 비해서 이렇게 투자 어분법을 했을 때 최악의 시기가 2022년인데 그때도 뭐 마이너스 5에서 8% 정도. 그 정도의 손실에 그치고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 손실 횟수가 한 2번, 3번밖에 없는 굉장히 방어력 좋은 네.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이런 투자법도 있다. 그리고 요거는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보너스 나오는 달이 6월이다. 그러면 이제 올해 정말 운이 좋았겠죠. 그죠? 6월에 나왔다 그러면 네. 그 6월에 나온 보너스를 가지고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 놨는 게 뭐 작년에 이제 한국 주식 좋았으니까 1억 5천 됐는데 그 비율이 한국 주식이 한 40%돼 있고 나머지가 다 쭈그러져 있다 그러면 여기 한국 주식 한 20% 팔아서 그걸 5%씩 나눠서 네. 다른 자산에게 분산했다면 이번 폭락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그러네요. 편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아까 말씀하신 5분법 비율로 나눠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을 수 있겠네요. 적립 투자하기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이제 ISA나 개인연금, 퇴직연금에서는 안타깝게도 미국 리츠 ETF를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 다우존스 배당 ETF들이 있습니다. 언헤지 H 붙어 있는 건 하면 안 되고요. 이제 그걸로 하면 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거랑 얼추 비슷한 성격의 어떤 수익률 흐름이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S&P 500, 나스닥 이런 그것도 것들을 투자해도 되는데 이제 네.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지죠. 더 커지는 그리고 측면에서 수익률은 오히려 네. 안타깝지만 나빠집니다. 음. 예, 그 주식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꼭 성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. 그렇구나.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졌는데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럴 바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월배당 받는 쪽으로 뭐 이렇게 또 관심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예, 음.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당주에 올인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이 배당주라는 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난 10년간 말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. 그 2020년 전후에서는 팡 그리고 24년부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그렇죠. 예. 성장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주들도 배당금은 잘 줬지만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참 많은 그렇죠. 고통들이 예. 뒤따라서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미국의 배당주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3.9%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그 포트폴리오가 그러네요. 9% 정도 제가 수익률 준다 그랬는데 네. 3.9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부진이고요. 두 번째 더 문제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종합과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금 소득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렇죠.
ISA를 비롯한 절세 계좌 가입 못하고요. 두 번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추가 세금 나가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데 건강보험료가 폭등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배당만 갖고 월 배당을 받아서 노후를 설계한다 하는 좀 현실과 안 맞는 주장일 때가 있으니까 본인의 세금, 본인의 건강보험료 등을 잘 검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.